저는 김은숙, 올해 60입니다.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산 시간이 30년이 넘었지만 그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마지막 순간은 허무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손 한 번 꼭 잡아주지 못한 채 이별을 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생활합니다. 딸은 캐나다로, 아들은 호주로. 가끔 카톡 메시지가 오긴 하지만 대부분 시차 때문에 제 답장은 다음 날에야 읽히곤 합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니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조차 쓸쓸하게 느껴질 만큼 제 삶은 고요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저녁을 대충 때우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제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했습니다. TV를 끄면 집은 곧바로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러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웃음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고요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눈발이 가로등 불빛에 부딪히며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거실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툭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오직 휴대폰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불을 켜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전기 없이 보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게다가 난방도 꺼져버렸습니다. 혹시 오래 걸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안전점검팀이 곧 출동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불안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갑자기 집안 구석구석이 더 넓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흰 눈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더 차갑고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전기 불빛이 모두 꺼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 집 창문만 깜깜이 어둠에 잠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보니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걸 아는 누군가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정전 같은 상황에서는 늘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라며 등을 두드려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립고 부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더 짙어질 무렵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 절반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웃이나 관리인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눈이 수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안전점검팀 최현우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는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현우 씨의 어깨에서는 눈송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낯선 남자에게 느껴지는 이상한 안정감에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의 물음에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남자를 집안에 들이는 것이 순간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공구 가방을 든 채 눈을 맞으며 서 있는 모습에서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자 바깥의 눈보라 소리가 차단되며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패딩을 벗어 조심스럽게 문 옆에 걸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우선 배전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두꺼운 가방을 열어 전기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용도실 쪽으로 향하던 그의 어깨에 묻은 눈송이가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을 숙여 배선을 확인하는 그의 모습은 능숙했고 집중하는 눈빛에서는 긴장 대신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는 검게 그을린 배선 끝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배선이라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문적인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곧 부드럽게 말을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낡아서 스파크가 난 거예요. 제가 임시 조치를 해드릴 테니 내일 기사님이 와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저를 안심시키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풀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휴,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으니 겁이 나서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럴만하죠. 갑자기 어두워지면 누구라도 당황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면 더 그렇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제 처지를 진심으로 헤아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제 안부를 이렇게 걱정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전선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절연 테이프로 조심스레 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손전등을 들고 옆에 서 있었는데 좁은 공간 탓에 자연스레 그의 어깨와 제 팔이 스쳤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스침이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빛을 비춰주시겠어요? 네, 거기요. 감사합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웃는 모습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측정기를 다시 켜자 삐삐 소리와 함께 숫자가 안정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임시 조치는 끝났어요. 불도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 순간 거실의 전등이 툭 소리와 함께 환하게 켜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밝아지자 저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그 짧은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괜찮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괜히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안심이 되네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낯선 남자가 제 인생의 긴 밤 속에
잠시 들어온 희미한 빛 같다고 느꼈습니다. 거실 전등이 다시 켜지고 나니 안도의 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해진 방 안에서 오히려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이대로 그가 장비를 챙겨 떠나버리면 다시 적막한 밤이 찾아올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눈도 오는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단순한 예의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은 조금 더 머물러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따뜻한 게 좀 필요하긴 하네요. 저는 부엌으로 향해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끓는 물소리와 함께 입차 향이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2개의 머그잔에 차를 따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으니 작은 공간이 갑자기 온기 있는 분위기로 바뀐 듯 했습니다. 현우 씨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아,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일이 많으시죠? 이런 날씨에도 출동하시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특히 많습니다. 전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긴급 호출이 끊이질 않아요. 그는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집에 있어도 혼자라서요. 불러주시면 오히려 고맙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외로움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건넨 고백이 왠지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춘 듯 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떠났고 아이들도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길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일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됐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닮아있는 두 사람.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를 천천히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더욱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나누는 공감 같았습니다. 정말 오늘 오셔서 다행이에요. 혼자 있었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작은 거라도요. 그 말이 마음을 깊숙이 울렸습니다. 단순한 업무상의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본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너무 늦으면 곤란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아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는 패딩을 입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오늘 무척 추우니까 꼭 창문 단단히 잠그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번호와 함께 그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손에 쥔 명함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대화,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관심. 그날 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손에 쥔 명함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지만 괜히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번호를 바라보며 정말 괜찮을까? 연락해도 되려나?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부엌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전등이 오래돼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순간적으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난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최현우입니다.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 정전 났던 302호 김은숙인데요. 아, 은숙 씨.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부엌 전등이 자꾸 깜빡거려서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1시간도 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전구를 살펴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수명이 다 된 거네요. 제가 새 전구로 교체해 드릴게요. 그는 능숙한 손길로 전구를 갈아 끼웠습니다. 밝은 불빛이 다시 거실을 비추자 제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가 도구를 정리하며 말하자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현장 끝내고 바로 달려왔거든요.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밥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탁을 나누는 기분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라는 안부 문자가 오기도 했고 제가 몸살이 났다고 하자 약은 드셨냐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나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따끈한 어묵 국물을 나눠 먹었고 시장 국밥집에 들어가서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혼자 시장 보러 오시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가 국밥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 장바구니 들고 오르막길 오르는 게 제일 힘들었죠.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는 장바구니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겁지 않게요. 그 말은 사소한 듯 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당연하게 혼자 감당해온 일들이 누군가에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후로 주말이면 공원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벤치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머리 위에 떨어졌을 때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제 어깨 위 꽃잎을 털어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꽃놀이 같네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면 되죠.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작은 인연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고요하게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제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다리가 갑자기 꺾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인대 손상과 퇴행성 관절염이 겹쳐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가족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전했더니 딸은 엄마 미안해. 당장 갈 수가 없어라며 눈치 보듯 말했고 아들은 바쁜 회사 일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있자 세상이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 씨였습니다. 은숙 씨, 어디세요? 며칠째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곧 가겠습니다. 수술 당일 병실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의 저를 보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꽃을 내밀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병실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의 손길에서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었지만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들려온 목소리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던 저를 위해 직접 죽을 사오고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꼼꼼히 돌봐주었습니다. 한밤중에 통증으로 신음할 때도 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물을 건네주거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퇴원하는 날 그는 제 짐을 모두 들어주며 집까지 함께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난방기를 켜고 부엌에서 국을 데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지자 눈물이 또다시 고였습니다. 이런 건 제가 해야 하는데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숙 씨는 이제 건강 회복이 먼저예요.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뻔한 제 삶을 붙잡아주는 울타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이웃이나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고 저는 잠들기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보조기를 차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회복이 훨씬 느리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우 씨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도와주었습니다. 병원 진료에 동행해주고 집안일도 대신 해주고 장도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존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했고 저도 모르게 그의 일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함께 시장을 다녀온 뒤
집 앞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우 씨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 앞으로는 혼자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울컥했지만 저는 장난스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도 힘든데 너무 짐이 될까 봐요. 그러자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앞서 나갔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 안에 자리 잡은 체면과 나이라는 벽이 여전히 두꺼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관계를 이어가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알면 수군거리지 않을까? 늦은 나이에 웬 연애냐라는 말들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닫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우 씨의 모습이 더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순간, 눈 내리던 밤차를 나누며 나눴던 짧은 대화,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미소 짓던 얼굴. 그런 장면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던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현우 씨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숙 씨 혹시 제 마음 아세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요, 은숙 씨랑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앞으로도요. 물론 갑작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 마음은 오래전부터 같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고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저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용기가 잘 안 나네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알게 되면. 제 말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지금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후회하지는 않을까?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눈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눈빛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의 목소리라는 걸. 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엔 아직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에서 끝없는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만 선을 긋고 멀어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용기를 내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현우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시선과 제 자신이 만든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부엌 불빛이 약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순간 며칠 전 현우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편하시면 작은 거라도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부엌 전등이 좀 이상해서요.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 여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참에 갈아드릴게요. 그가 전등을 교체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손길, 집중하는 눈빛.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전등이 환하게 켜지자 저는 불쑥 말이 나왔습니다. 현우 씨,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어도 될까요?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은숙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나란히 앉자 그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포개었습니다.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이내 그 따뜻한 온기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숙 씨, 저는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절반을 훌쩍 넘었어도 새로운 계절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계절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들, 친구들, 세상의 시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여전히 보였지만 그 안에는 확실히 달라진 눈빛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설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저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막 저는 그 용기를 조금이나마 꺼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던 그날 밤의 정전사고가 아니었다면 제 삶은 여전히 고요한 외로움 속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거실 창문을 열면 바람 속에서 희미한 꽃향기가 스며들었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와 저는 매일 함께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종종 퇴근길에 제게 전화를 걸어 저녁 드셨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셨죠? 하며 답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맘을 먹고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딸의 얼굴이 나타나자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같이 지내는 분이 있어. 엄마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야. 순간 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잘하셨어요. 엄마도 행복해야죠. 아빠 떠난 지 벌써 몇 년인데 이제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도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처음 듣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엄마 웃는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꼭 행복하세요.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요. 현우 씨와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공원을 산책하며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작은 일상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라일락이었습니다. 은숙 씨, 이 꽃말 아세요? 첫사랑의 설렘이에요. 제 마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이 60을 넘긴 우리가 다시 느끼는 첫사랑의 떨림이라니 세상이 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반찬과 된장찌개가 놓인 평범한 상차림이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며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삶이구나. 밤이 깊어질 무렵 현우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숙 씨,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 봅시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계절이 다가온다는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비록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나이라도 가슴 뛰는 순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나는 다시 봄을 맞는다. 그리고 그 봄은 현우 씨와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더욱 찬란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